압도적 재미 매불쇼. 이제 철학으로 우리 뇌를 좀 채워야 되는 시간인데요.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철학. 자,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네, 지금 인사할 시간이 없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 뭐 5.18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기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정신에 대해서 우리의 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냈습니다. 5월 정신 무슨 뭐 국가 폭력이라든지 인권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경제 성장 이야기 들어가고 두터운 복지 얘기하고 뭐 풍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자주 안 오려고 했는데 최우 씨도 자주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랬는데 네, 못 견디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못 오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누군가 고통받고 울고 있는데 그렇죠. 사탕 하나 주면 더 괜찮겠니? 정확하다. 이건 모욕이거든요. 모욕이지. 예, 그런 모욕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이 이전에 많은 사건들에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는, 즉 공감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4.3이나 또는 5.18을 대하는 사건을 보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정도가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혹시 무통증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보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타인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고통 자체를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병적 증후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자국의 국민들이 이제 고통받는 사건에 대해서 사탕 발림 할 수 있는가? 네. 그 가족들을 앞에다 두고 그렇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1980년 당시에도 그렇듯이 오늘도 또 하필이면 이런 그 국군 통수권자가 그 나라의 가장 올바른 모습을 가진 국군에게 군인을 모욕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런 날이잖아요. 네. 이게 저는 5.18에 이제 집단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최상병 사건 그리고 박정훈 대령인가요? 이분에 대한 이 처우가 어찌 보면 지금 5.18 당시 사건이 중첩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5.18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번에 최우 씨가 또 했는데 또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저는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할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바로 좀 쭉쭉 치고 나가겠습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5.18 역사 사건인데 왜 철학자가 왔지? 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우리는 서양 것이나 또는 중국 걸 배워서 막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철학은 원래 시대를 그 시대적 사건을 개념으로 포착해서 사상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시대의 사건을 포착해요. 사건을 딱 포착해. 개념으로 포착하는 개념으로 포착해서 거야. 그다음에 그 사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거든요. 사상으로 전환시키는 게 철학. 아무튼 철학은 매주 바뀌어 개념이. 네, 그러니까 철학은 그렇죠. 다 할 수 있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냐면 우리 역사에 기반을 둔 철학적 사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철학은 소개의 철학이에요. 소개의 철학. 네. 맞다. 그 남의 나라에 사고 있는 거 소개해주는 철학. 맞아.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딱 개념을 포착해서 이걸 사상으로 만든 우리의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거야. 그러네. 소개의 철학이다. 맞았네요. 좋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5.18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역사를 대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팩트로서 보는 거예요. 사실로서. 사실이 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뭘까? 이념을 포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 인권, 평화, 대동 내지는 뭐 저항 또는 뭐 주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야기로서 서사로서 역사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서사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건, 다양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서 서사고 되게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 관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야기 될 수 없는 이야기, 증언될 수 없는 증언.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분산되고 찢어지고 갈라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네. 산산이 흩어져 있어요. 음.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알레고리적 역사 이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그런 말이고 좀 쉽게 말하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잘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 이해 네.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해에 의해서 그러면 5.18이라고 하는 건 사건으로서 어떤 사건이었을까? 간단한 거죠. 사건을 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있었던 말하자면 내란을 일으킨 군부죠. 정확히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거든요.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 사건은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한 거죠. 네. 5월 17일 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네. 내란을 음모한 것에 저항한 광주, 전남 시민들이 저항한 열흘 동안의 저항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의문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시민이 총을 들었냐 이거죠. 왜 시민이 총을 들었느냐. 네. 오늘날 우리가 시민이 정권에 저항한다고 해서 총을 든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왜 시민이 총을 들었나. 그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5월 17일 날 먼저 군부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계엄사령관이 저번에도 잠깐 다뤘던데 네.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하고 직접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엄사령관이 당시에는 전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전국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네. 그것을 내란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17 쿠데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쿠데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일 날 전남대학교 정문에서부터 학생들하고 어떤 대립이 있어요. 그때마다 상식을 벗어나는 말하자면 시민들에 대한 학대 또는 살인이 있었던 거죠. 학살이죠. 학살이 있었죠. 네. 있어 왔고 21일 날 실제 발포가 이루어져요. 21일 날 발포가 이루어지고 오후에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태극기가 쭉 내려와요. 이렇게 네. 도청에서 전남 도청에 태극기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집니다. 와.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고 그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기반으로 시민군이 조직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군인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냐. 왜 군인이란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고 국가의 네. 구성원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책무잖아요. 네, 근데 그 정반대의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광주 시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의문점은 저 사람들이 군인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군부의 사병인가. 이게 의문점인 거죠. 네. 그래서 당시 광주의 시민들은 저분들이 군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실은 신군부의 사병에 가깝다. 사병에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군인 역할을 한 거구나.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사진 오늘 준비된 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거의 모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나오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사건은 도청 앞 분수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의논한 곳이에요. 지금 그때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결집대회라고 시민 결집대회라고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와, 대단한 그런데 장면이네. 저 가운데 분수대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 그렇습니다.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자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상무관에 시체들이 다 나중에 모은단 말이죠. 시체들이 쭉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모여든 시체 다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죠? 태극기. 네. 태극기 사져 있죠. 순국열사네. 네. 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그렇지. 광주 시민들은 지금 국가에 저항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알겠네. 국가를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시행렬의 모든 시행렬에 다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군인들은 태극기를 안 들었지만 시민들은 태극기를 두고 싸웠어요. 군인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시민군들은 스스로를 많은 그 뒤에 이제 구술 체력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구술 체력을 해보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도 유명한 사진인데요. 차량 행렬이에요. 말하자면 처음에 큰 분기점이 된 건데
버스 이런 차량들이 행렬하는데 저 버스 위에 맨 위에 서 계신 분 계신가요? 보신가요? 태극기 들고. 예. 저분도 뭘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죠. 예. 저분은 사실은 이 사진 이외에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평생 동안 숨어 지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을 자기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한 4, 5년 전에 본인이 이제 고백한 거예요. 저분이 나타나셨어요. 네, 나중에 네, 그래서 네. 와 소름이다 야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의 지금도 숨어 지내는 분이 많아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 자신이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 자식들까지 당할 수 있다는. 그럴 수 그 있겠다. 역사를 쭉 공부해보면 그런 것을 많이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 예, 그 관련된 사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5.18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왜 총을 들었나. 그 당시 시민군들은 자기가 나라를 지킨다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만 따가지고 5.18 폄하하는 세력들은 그렇죠. 야, 너네 총 들었잖아 임마. 그러면은 그 군인이 그거 가만히 놔둬야 돼. 이 논리를 계속 들이민단 말이야. 그렇죠. 예. 야 이게 이렇게 딱 설명이 되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군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상무관에서 시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염을 할 거 아니에요. 태극기를 싸고 염을 하면 반드시 모든 관 앞에서 다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다 애국가를 불렀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다 증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증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 의문점은 뭐냐면 총 두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군이 이제 그만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가 부재의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하거든요. 우리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특수한 좁은 지역이지만 아주 광주라는 작은 지역이지만 나라에서 공권력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경험은 처음이에요. 해방 이후로. 어느 지역에도 공권력이 없진 않아요. 이런 걸 유사 공권력 부재 상태 또는 유사 국가 부재 상태라고 그래요. 네. 이때 그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이 주권자의 참모습이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력이나 국가기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그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전쟁 때 동학농민군의 모습이 그 이후에 100년의 한국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학농민군이 그랬듯이 5.18 민주항쟁의 시민군이 당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이 보여준 모습 그것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하거든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5.18 때 단 한 건의 약탈 사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예.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나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전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면 시위할 때 보면 그렇게 안 해요. 폭력적이거든요. 그냥 차를 막 때려 부셔요. 가게 때려 부수고. 약탈하고. 예, 약탈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80년 광주구나. 80년 광주에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 촛불 집회로 연결되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와, 미치겠네.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대단한 주권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나라의 모범을 찾아서 연구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미치겠네. 그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더 중요한 사건은 왜 5월 27일 날 군인이 나라고 왜 안 나갔냐는 거예요. 왜 도청에 남았나? 왜 도청에 남았나? 그날 이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나가라 그랬어 제발. 그러니까 시민군이 왜 안 나갔냐? 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냐? 왜 안 나갔냐? 도청에서 나가라. 오늘 밤 공수부대가 오니까 공권력을 회복할 것이니까 너희들의 뜻을 들어주길 거니까 나가라 했을 때 시민군들이 왜 못 안 나갔을까? 그에 관한 많은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기록을 또 보면 그 한강치라고 소설가 소년이 온다. 그 소설에 잘 표현된 게 하나 있어요. 맨부커상 받은 분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외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을 얻으신 분이죠. 소설가로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쓰냐면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와. 자, 이때는
생사를 구별하는 게 무의미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생사가 갈림길에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그날 저녁에 도청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소총에다가 탄환 3알을 줬습니다. 3발을 줬습니다. 네. 상대 군인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군인은 특수부장을 다 하고 오잖아요. 네. 싸우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지키겠다는 거지. 뭘 지키겠다고 했을까요? 뭘 지키겠다고 했을까? 이때 저는 아까 한강시에 소년이 온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걸 좀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인간의 가심 속에 빛나는 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다. 그 양심의 불빛이 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킨 이유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비워주고 떠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광주 시민은 폭도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함께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들 있는데 그들을 폭도로 내 삶을 위해서 폭도로 남겨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진짜 거룩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증언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틀림없이 폭도로 갈 테니까 우리까지도 그러면서 차에 실어서 어딘가에 버려질 거니까 그럼 우리를 누가 염하겠냐. 염을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염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샤워를 합니다. 목욕을 하고 속옷을 한 번씩 갈아입습니다. 미치겠네요. 네? 아니 교수님 거기에 뭐 누가 어떤 특정인의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고결해? 그러니까. 그게 눈물 나네 진짜.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하게 한 거죠. 이게 진짜 눈물 나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 과학에서는 저 다리, 저 별빛도 내가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 27일 밤 운명을 받아들인 거죠. 양심이 던져진 운명을 받아들인 그 양심의 불빛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 별만이 아니라 그날 대한민국의 양심의 불빛이었던 그 시민군들의 불빛도 보았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작품이에요. 뭔가요? 이것은 이제 이상호 작가라는 분인데요.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림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영동 대공분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정신 이상이 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분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 평생 동안 정신병원을 다녀야 되는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날 새벽에 사실은 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리니까 그냥 손 들고 줄 서서 나가면 너희들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해서 남은 아이들이에요. 다 19세에서 18세, 21세 사이인데 22세 사이인데요. 이 학생들이 마지막 죽은 그 젊은이들의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총을 든 일반인들의 모습. 그중에 제일 가운데 저 위에 있는 친구가 문재학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바로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의 실제 인물입니다. 문재학이라는 친구고요. 바로 밑에 보면 5.18 당시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윤상원 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윤상원 열사는 전남대학 경영대학을 나와서 서울에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은행을 다니다 5.18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빠져나갔는데 거꾸로 광주로 온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젊은 시절에 저렇게 멋진 젊은이가 돌아와서 시민군 대변인이랍니다. 영어를 잘해서 외신기자들 상대하고 전체를 말하자면 다독이면서 또 이끌어가면서 한 영웅이죠. 그것이 그 당시 시민군 영웅인데 윤상원 열사의 모습이에요. 살아생전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죽은 모습이 최근 몇 년 전에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저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린 하성읍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보는데요. 그런 이 윤상원 열사하고
윤상원 열사는 광주에 당시에 많은 야학이 있었는데 들불야학 또는 뭐 백제야학 이 야학들이 사실은 기존에 운동권 조직들은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일단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야학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요. 그 야학하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들불야학에서 그 전에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박규순 열사하고 이 윤상원 열사가 영혼 결혼식을 합니다. 나중에 영혼 결혼식에 불려진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그걸 지켰나? 그분들의 빛나는 양심의 불빛, 그 불빛이 내린 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라는 게 여기서 이런 의미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에. 예. 예.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처지다 받아들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들에게 사탕 발림을 하니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숭고하다는 표현을 쓸 일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야, 근데 그냥 그게 나오네요. 예. 저한테. 예. 정말 그 5월 정신의 숭고함을 오늘 저희에게 너무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얀마도 군사 정권하고 싸우면서 5.18 정신에 대해서 그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숭고한 역사를 누군가는 왜곡하고 있다는 게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게 참 치욕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나치에 가장 고통을 받은 나치 때문에 고통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나와서 나중에 그런 말 해요. 그 중에 프레모 랩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인데 증언을 할 때 이 역사를 말한다는 게 왜 고통스럽냐 하는 거예요. 역사를 증언한다는 것은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경험을 하냐? 어떤 통증도 못 느끼는 사람들, 어떤 감수성도 없는 사람들,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과 싸우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5.18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탕을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있다. 그러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5.18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주권 의식을 갖게 된 건 동학농민군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학농민군으로 시작된 주권의 역사가 이게 지금 이제 짓밟히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나마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요.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그림이에요. 지금 내일부터 제가 5.18 연구소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해요. 근데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 그림 김호석 작가라는 분의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그 상무관에 이름 없이 이름을 찾지 못해서 또는 주인을 찾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막아놓은 거거든요. 이 막아놓은 거 그것을 이제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단의 고통을 아까 무감각한 사람에게 감각을 상실한 자들에게 감각을 상실한 사람과 어떻게 5.18을 얘기할 것인가 이 작가가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이게 저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무관 아까 그 태극기에 죽은 뒤에 태극기에 감싸지고 있던 사람들의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박아놓은 소음이에요. 저게 다 소음들이에요. 왜 작가가 저걸 했냐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5.18을 그림으로 그려? 너 냐?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대화 안 하겠어. 이 소통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밖에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5.18
그 정신 늘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네. 헌법에 넣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헌법에 넣자고 한 말이 진실인지 정략적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론장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국가나 가족이 유일하게 현대 사회에 남아 있는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가 가족과 국가입니다. 이 공동체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삶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공동 관리해야만 공동체입니다.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체계가 공동체고 그것이 유일하게 가족과 국가예요. 국가에서 죽음을 관리하는 곳이 뭐죠? 공동묘지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공동묘지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범들을 거기다 못 넣는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묘지 못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교예요 지금. 야스쿠니 신사는 국립묘지가 아니에요. 국립이 아니에요. 사립이에요. 네네. 쉽게 말하면 사립묘지예요. 네. 그래서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공동체의 살입니다. 살이고 뼈입니다. 그러면 국가 공동체의 살이고 뼈가 국립묘지라면 그 정신, 마음은 뭐냐 이거죠. 그게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5.18 민주화운동 묘지는 국립묘지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헌법 전문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일치가 안 된 상태예요. 네. 그걸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주권자 역사, 자랑스러운 주권자 역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단 5.18을 가지고 정쟁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역사 사건을 쭉 검토해 보면 사실 5.18의 시작은 부마 항쟁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마 항쟁과 5.18을 같이 헌법 전문에 넣자. 네. 그래서 이 소중한 역사를 정쟁이 아니라 네. 좌우가 함께 할 수 있는 네. 공동의 역사. 알겠습니다. 공통의 튼튼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으로 함께 하자. 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념사가 더 좀 괴롭네요. 사실 아까 뭐 사탕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탕 누구한테 줍니까? 떼쓰는 애한테 줍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구용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